네, 이영종 박사님 모시고 100세 시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엄청나게 공감하고 있는 게 50대부터 치매 대책하고 허약화 대책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공감하고 있는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다 못 나눌 것 같아요. 못 나누면 뭐 다음에 한번 더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고령화 사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건강 얘기까지 오늘은 좀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나이를 너무 따져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하다못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싶고 뭐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싶고 뭐 이런 일도 시니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건강이 허락하는 데서 일을 하고 싶어도 연세가 몇 살이시죠? 그러면 뭐 50 넘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지원도 안 받고 막 이런 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니어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100세 시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그리고 또 건강하고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람은 있죠. 충분한데 네. 우리 연령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차별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분명한 연령 차별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시니어들이 이런 연령을 제한 때문에 많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이런 새로운 제2인생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이런 연령 기준의 어떤 제도를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 관련 제도는 대부분 연령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몇 세에 뭐 연금을 받고 예. 몇 세까지 일할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몇 세까지 입사할 수 있고 예. 또 그러면 강제적으로 60세에 강제 정년 퇴직해야 퇴직. 되고, 이런 것이 연령 기준이 설정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세 시대 지금 정년이 무의미하게 정년 후에 일하는 사람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일하고 싶은 사람 넘쳐나고 있는데 연령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회적이나 개인적이나 불합리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에서도 앞으로 입사 연령 좀 다양하게 하고 강제 정년도 폐지하고 그리고 재직 시절부터 그 직원이 퇴직하더라도 사회에서 계속 활약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인사제도에서 연령으로 돼 있는 것 부분도 고착화돼 있는 부분들은 좀 제도도 좀 바꾸고 예. 법도 좀 바꿔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도 보면 지금 뭐 1960년대, 50년대 제정된 거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텐데 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참 답답한 게 그렇고 지금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연령으로 제한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나이 많으면 아예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시니어들의 뭐라 그럴까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 선배가 외국 회사에 다녔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서가 일을 너무 잘합니다. 여자인데. 근데 나이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궁금해서 인사 쪽에 전화를 해갖고 이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인사팀장이 절대 못 가르쳐준다. 이것은 하나의 연령 차별이다. 어떤 그거죠. 연령 어떤 규정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본인보다 5살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나이가 많아도 어떤 부하 직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유능하고 일을 잘하고 아주 자기한테 그 분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모든 게 직장에서는 연령 기준으로 상사해야 되고 또 연하가 상사가 되면 불편해하고 그럼 다 그만두라고 그러지. 나이 많으면 다 그만두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도처의 그런 연령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의 능력과 의욕을 높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게 제가 최근에 어느 모 기업이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너 3세 연령하고 비슷한 사람들로 팀장들을 다 바꿔버리니까 그 위에 연령 되시는 분들은 진급부터 이런 분들은 다 나가라. 뭐 이런 얘기가 처럼 들린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좀 답답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퇴직 후에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어떤 걸로 좀 해주면 좋을까요? 예, 지금 앞으로 퇴직 후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고
실제적으로 또 일을 하려는 사람들 많이 네. 노후 자금이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2025년이면 이제 1,000만 이제 초고령사가 됩니다. 연금 아까 말씀드린 연금 재정, 건강보호정 빠르게 고갈될 거고요. 그런 이런 시니어 인재를 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노후대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의 시니어 인재가 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제2 인생 설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니어들이 많아질수록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문화를 좀 바꾸는 그런 시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예.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령 차별이란 말 사실 이렇게 저도 오늘 인터뷰 하면서 이 대담 나누면서 처음 사실 접하는 내용이고 허약화 대책 뭐 이런 것도 물론 노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많이들 하셔서 이제 유학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익숙하지 않은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용어들도 좀 우리 그 귀에 좀 많이 익숙해질 때 그럴 때 정말 노인 대책이나 이 시니어들 대책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젊은 세대들도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내 자식이 저런 모습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예 안 낳죠. 이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 고려장을 지내고 나니까 지게를 갖다 버리려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 지게 버리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아버지 고려장 지낼 때 이 지게 써야 되니까 뭐 이런 우화를 좀 많이 들었는데 야 진짜 시니어들 잘 우리가 사회에서 활용하고 이래야 될 시기가 됐다면 지금 오늘 어떤 신문의 그 칼럼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예비군에 대한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 예비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비군으로 훈련 가면은 뭐 선배님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한 번에 딱 현역보다 잘한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듯이 시니어들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박사님 좀 근데 여기 시니어들 좀 불쌍하기도 해요. 지금 사실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베이비붐 세대들 좀 불쌍하기도 한데 일과 여가생활 병행이 가능할까요? 뭐 이 워라밸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뭐 52시간, 69시간 이 노동시간 가지고 맨날 여야가 프레임 쪄갖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예, 그렇죠. 시니어들한테 남의 이야기인데. 예. 예. 예, 일부 뭐 시니어 분들의 남의 얘기도 될 수 있지만은 시니어 분들을 이제 노후 자금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인생 가치관에 따라 자기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정한 연금이 있는 분들은 약간의 소득이라도 보충한다면 보람 일자를 찾아가고 일을 좀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취미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만 원의 어떤 보람 일자를 통해 소득만 올려도 굉장히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 있는 50플러스 센터라든가 경기 중장년 행복 캠퍼스 같은 곳이 있어요. 이런 데서 가면 보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여러 분야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하. 자, 그러니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앞에 우리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이제 연결을 시켜 보면 어떤 연결이 되는 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았으니 말씀 들어보면 결국 그 50세 정년 되기 전에 지역사회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연금이 나오면 그 연금 플러스에 보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수입을 보충해주고 그 보람 일자리는 그것은 결국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나 뭐 경기도 중장년 행복 캠퍼스 같은 그런 데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고립되지 않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유대 관계도 갖고 와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봐도 지금 아주 명확하게 아주 바람직한 100세 시대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야,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젊은 분들이 워낙 많이 치고 올라와서 이 어르신들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거는 뭐 대본 없는 내용이지만 어느 카페에 갔더니 또 어느 시니어가 일하고 이렇게
계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리 좀 비켜달라고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 좀 비켜달라고 여긴 젊은 사람들 오는 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요즘에는 노키즈가 있는 카페도 있고 뭐 노인들 오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별화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좀 갑작한 질문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일단 고령 사회는 예. 진정 좋은 고령화 사회는 예. 세대 간에 융합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2012년도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예. 적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예. 이쪽에는 치매 어른들이 모시는 병동이 있었습니다. 아하. 같이 있었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 치매 병동에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내냐 아마 그렇게 아하. 막 항의했을 겁니다. 치매 병동 바로 옆에 어떻게 예, 아이 예. 어리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 어린아이들도 우리 할아버지 또 언젠간 나도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일찍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대 간의 가는 장소가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늘 같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시니어 문제나 이 특히 100세 시대 문제는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다음에는 명확한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은데 진짜 정년 60세예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지금 65세 이야기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도 65세인데 65세 되면 그 인생 설계를 60세부터 인생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꼰대 소리 안 들을까요? 맨날 그 뭐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도 아버지는 꼰대 같은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잔소리하냐 뭐 내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러는데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들한테 뭐 그런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좀 60세 정년에 필요한 인생 설계를 해야 됩니까? 예, 정년 후가 되면 누구나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부분이 걱정하는 것은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것을 걱정합니다. 근데 정작 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며 살지 생각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이나 일을 한다면 소득이 생기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장수 시대에는 정년 후 어떤 인생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나에게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왕성한 체력이 먼저 우리 있지 않습니까? 60세도 건강하고 둘째 14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또 35년 동안 갈고 닦은 능력과 스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금도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많겠지만은 적은 사람 적은 대로 연금 어떤 기반이 있는 거죠.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한번 적극 도전하는 시니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좀 도전해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우고 즐긴다면 후배들에게도 어떤 새로운 100세 시대 인생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은퇴 후에 뭐 여러 인생 설계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은퇴 후에 일하는 그 방법 어떤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 뭐 유형별로 좀 한번 좀 나눠본다면. 예, 은퇴 후에서 이제 어떤 이제 좀 내가 연금으로 준비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또 진짜 바람직한 삶을 또 한 번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후에는 생계 유지 또는 삶의 보람을 주기 위해서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정년 후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데 먼저 재취업 생계가 부족한 분은 재취업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런 재취업을 선택할 경우는 헤드헌팅 회사나 전직 지원 회사 그리고 중장년 내일센터 같은 곳에서 재취업과 어떤 생애 설계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창업하는 방법을 적극 말리고 있는데요. 사실 4050 시니어가 2030 세대보다 창업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 부분의 어떤 기반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창업 아이템의 수익 모델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또 정부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 도전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단순한 취미가 일거리로 되고 또 사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현역 시절보다 꾸준하게 즐기는 음악 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 또 기타 뭐 나의 어떤 두 번째 전문 분야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업화를 해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등 MPO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시니어 인재는 경험과 능력, 스킬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런 풍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MPO 비영리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웃 일본에서는 시니어들이 MPO 운영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업이라도 어떤 수익 모델 또는 그 사업 전략이 없으면은 지속성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네요. 예, 그 재취업을 한다. 네. 그러면 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뭐 사실은 이제 60세 이후에 재취업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중장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재취업 자리를 좀 알아볼 수 있고 예. 또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이런 시니어들의 그 경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업하는 방법 하나. 예, 두 번째는 그냥 본인이 직접 창업하시는데 실제로는 2030 세대보다 4050 세대가 창업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더 통계적으로 높다고 하고 예. 하는데 이분들은 그 아이템도 뭐 철저하게 준비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 뭐 물적 자원이 좀 2030 세대보다는 충분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질적인 생계형 창업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본인들이 하던 취미 생활을 가지고 이게 창업하는 경우 뭐 그렇죠. 뭐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뭐 음악을 계속 하실 수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 나와주셨던 그 패널 중에 한 분은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이 양조장을 지금 사업 차리셔갖고 양조장 허가를 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일본처럼 사회적 기업을 그러니까 MPO를 예. 해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 사회적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에서는 그 MPO를 적극 육성하고 있고요. 네. 그 MPO 심사 기준이나 그 네. 지자체 지원하는 것도 뭐 제가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보다 좀 상당히 철저하고 체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MPO에 진출하는 분야도 상당히 많고요. 흔히 요즘 ESG 경영이라고 부르지 그죠,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 사회 과제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회 과제 해결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뭐 시니어들의 경험과 과거의 능력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런 모델이 저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 보면 선진국 모델 중에 미국에 미국 갔다 오신 경험에서 뭐 시백 벤처스? 예, 시빅 벤처스. 여긴 뭡니까? 예, 시빅 벤처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니어들의 경험과 스킬을 사회에 환원해서 예. 결과적으로 후세대에게 보탬을 주고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어떤 그런 취지의 비전을 가진 조직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 시빅 벤처스의 창업자 마크 프리드만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아, 저 사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을한테 만났는데 빅시프트라는 책을 저한테 증정을 했는데 제가 그 책을 2015년도에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빅시프트요? 예, 빅시프트. 예. 대전환이란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대전환이라는 의미는 바로 60세 이후 인생이 이전처럼 어떤 노후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하나의 또 내 한 번의 인생, 인생 단계이며 사회적으로는 수많은 시니어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저분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분은 60세 이후의 인생 단계를 앙코르 커리어다 이렇게 부르면서 빅시프트 책을 통해서 시니어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그 많은 시간과 경험을 활용한다면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령 사회를 그 어떤 노인 부양이라고 어떤 고령화율 이런 걸 부르지 말고 예. 풍요부율로 그 사회를 평가하자 이런 내용을 주창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 참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이영종 박사님 한 번 더 모시고 해외 사례를 좀 풍부하게 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한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치호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